저는 올해 67이 됐습니다. 남양주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최영이에요. 딸 수연이는 서울 강동구에서 사위와 함께 살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부터 회사 워크숍으로 제주도 가야 돼. 그래, 좋겠다. 제주도 날씨 좋을 텐데. 근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급한 서류 택배가 내일 모레 도착하거든. 그거 받아서 퀵으로 보내줄 수 있어? 딸의 목소리가 조금 급했습니다. 회사 일인가 봤어요. 그럼 엄마가 서울 올라가야겠네? 응, 미안해. 준호 오빠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일주일째 회사에서 숙식하고 있거든. 택배 받을 사람이 없어. 사위 준호는 건축설계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대형 프로젝트를 맡으면 며칠씩 회사에서 지내는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내일 올라갈게. 고마워, 엄마. 그리고 오빠한테는 말 안 할게. 어차피 회사에 있어서 택배 못 받잖아.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바쁜 사위를 신경 쓰게 할 필요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남양주에서 강동구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은 역시 사람이 많았죠. 딸 집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딸이 원래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짐을 풀고 나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별로 없더군요. 딸이 평소 제대로 챙겨 먹는지 걱정이 됐어요. 이것 봐라. 반찬이 이게 뭐야? 마침 시간도 있고 해서 근처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채워놨죠. 제주도에서 돌아오면 좋아할 거예요. 첫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딸한테서 제주도 잘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죠.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딸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소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딸이 바빠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딸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옷장 위에 먼지가 쌓여 있더군요. 걸레를 가져와서 닦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죠.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사진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새 31가 되어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준호는 착한 사위였어요. 결혼식 날 수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거든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창틀도 닦고 바닥도 쓸었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방이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택배가 오늘 올 거라고 딸이 그랬죠. 언제쯤 올지 모르니까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그냥 창밖을 내다봤죠.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우리 수연이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저렇게 산책하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님한테서 온 문자였죠.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배송 예정입니다. 아직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어요. 다시 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리할 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불장을 열어봤죠.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이불도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 이불을 꺼내고 가을 이불을 펼쳤습니다. 옷장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딸이 입지 않는 옷들은 한쪽으로 모아뒀죠. 나중에 정리하라고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현관 쪽에 신경이 쓰였어요. 택배가 언제 올지 몰라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 방은 정말 깨끗해졌어요. 이제 수연이가 돌아오면 기뻐할 거예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커튼을 걷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게 했어요. 방을 둘러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죠. 비록 청소지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2시 반이었습니다. 이제 곧 택배가 올 시간이었죠. 거실로 나가려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딸의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진 속 수연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죠. 준호도 수연이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죠.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제 택배만 받으면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아, 택배 기사님이구나. 저는 당연히 택배가 온 줄 알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아무도 없어. 준호였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분명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사에서 숙식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괜찮아? 혹시 누가 있으면 어떡해? 여자 목소리였어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으로 들렸죠.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괜찮아. 와이프 제주도 갔고 프로젝트 때문에 나도 회사 간 걸로 알고 있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고 가벼웠어요. 집에서 저나 딸한테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였죠. 급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딸 방이 가장 가까웠어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죠.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곧 거실로 들어올 거예요. 어디 숨어야 하지? 옷장? 아니에요. 좁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숨소리라도 들리면 끝이었죠. 침대 밑?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침대는 밑에 공간이 없어요. 그때 커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환기하려고 활짝 열어뒀던 창문의 커튼이었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근데 진짜 이혼할 거야?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 우리 딸하고 이혼한다고? 당연하지, 유진아.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내가 거짓말한 적 있어? 준호의 대답이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 정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죠. 커튼 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죠. 여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회사 동료처럼 보였죠. 준호는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죠. 여자를 보는 눈빛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지 2년이나 됐잖아. 쉽게 이혼되겠어? 유진이라고 불린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증거 모으고 있잖아. 수연이가 위자료 못 받게 내가 먼저 유책 사유 만들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위자료? 유책 사유? 제 딸을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뛰쳐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믿겠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위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녹음 앱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었죠. 다행히 금방 찾았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붉은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예요. 무슨 증거? 유진이 물었습니다. 궁금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수연이 통장 관리 엉망인 거 다 기록해뒀어. 생활비 과다 지출, 사치성 소비. 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듯이 또박또박 말했죠. 제 딸이 돈을 함부로 쓰는 애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껴 쓰는 편이었죠. 결혼할 때 받은 돈도 꼼꼼하게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혼 사유가 돼? 유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처럼 들렸죠. 아니, 그거론 부족하지. 그래서 수연이 친구들한테 카톡도 조작해서 보낼 거야. 카톡을 조작한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위가 맞나 싶었어요. 조작? 응, 수연이가 나한테 폭언하고 무시하는 내용으로. 친구들이 증인되면 내가 정신적 학대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저렇게 계획적으로 우리 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니. 커튼을 박차고 나가서 따귀를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였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붉은 점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와, 오빠 진짜 치밀하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유진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칭찬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기가 막혔죠. 당연하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최소화하고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니, 오히려 내가 받을 수도 있어. 준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한 자세로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아내분 부모님이 결혼할 때 준 돈 있잖아. 그것도? 유진이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수연이 결혼할 때 준 돈말이었죠. 그것도 4명의 통장에 넣어뒀어. 증거 없으면 끝이야. 준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돈은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라고 준 거였죠. 그런데 저렇게 빼돌리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소리라도 나면 들킬 테니까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어요. 그래야 울음을 참을 수 있었죠. 그나저나 우리 결혼은 언제쯤? 유진이 물었습니다. 기대에 찬 목소리였어요. 내후년 봄쯤? 이혼 재판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계획해둔 것처럼 말했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 녹음이 우리 딸을 구할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제 다리는 점점 더 저려왔죠. 하지만 꼼짝할 수 없었어요. 오빠 회사에서 소문나면 어떡해. 우리 같은 팀인데.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팀이라고요? 회사 동료였던 거예요. 괜찮아. 이혼 사유는 수연이 때문이라고 할 거잖아.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우리 딸 탓으로 돌릴 계획이었던 거죠. 제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절대 놓칠 수 없었죠. 근데 오빠 진짜 자신 있어? 이혼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 유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게 보였어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수연이 카드 사용 내역 다 모아뒀어. 준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섬뜩했죠. 카드 내역? 응. 백화점에서 옷 산 것,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만난 것 다 기록했어. 생활비로 준 돈을 낭비했다고 주장할 거야. 제 딸이 친구들 만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한 달에 몇 번 커피 마시는 게 사치인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죠. 그리고 수연이가 집안일 제대로 안 한다는 것도 증거로 만들 거야.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떻게? 집 안 사진 찍어뒀어.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거, 빨래가 널려 있는 거. 수연이가 가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가끔 피곤해서 설거지를 다음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와, 정말 치밀하다. 근데 법원에서 그런 걸로 이혼이 돼? 유진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웃었어요. 자신만만한 웃음이었죠. 혼자서는 부족하지.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증언 부탁할 거야. 친구들이 도와줄까? 내 친구들 말이야. 수연이가 나한테 차갑게 대했다고 말해달라고 할 거야. 모임에서 나를 무시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증인까지 동원해서 우리 딸을 모함하려는 거였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견뎌야 했죠. 오빠 친구들이 거짓말을 해줄까? 다들 나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야. 부탁하면 해주겠지. 술 한 잔 사주면 되는 거고. 준호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거짓 증언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럼 완벽하네. 근데 아내분이 반박하면 어떡해? 유진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웃었어요. 수연이는 순진해.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거야. 딸을 순진하다고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죠. 그리고 수연이는 증거를 모을 생각도 못할 거야. 나를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었는데. 오빠 진짜 대단해.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해?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실패는 없어. 내가 2년 동안 준비한 거야. 결혼하자마자 계획을 세웠거든. 결혼하자마자라고요? 2년 내내 이혼을 준비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딸을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죠.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이나? 그럼 처음부터? 유진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이 부모가 돈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 결혼자금도 꽤 받았고 그 돈만 챙기면 되는 거야. 제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라고 준 돈이었죠. 그런데 저렇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죠. 그래도 2년 동안 같이 산 건데 정이 들지 않았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코웃음 쳤어요. 그런 거 없어. 처음부터 유진이 너만 생각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한테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나도 오빠 생각 많이 했어. 빨리 이혼하면 좋겠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토할 것 같았어요. 걱정 마. 내후년 봄에는 우리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마치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죠. 유럽 가고 싶어. 오빠. 그래, 유럽으로 가자. 수연이한테 받을 재산으로 신혼여행 가는 거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의 고통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몸이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계속 참아야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녹음 시간이 2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녹음되고 있었죠. 근데 오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야? 법으로 정해진 게 있잖아. 유진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연이 명의로 된 거 거의 없게 만들었어. 집도 내 명이고 차도 내 명이야. 결혼자금은? 그것도 내 통장으로 옮겼다니까. 수연이는 통장 정리 같은 거 잘 못해. 내가 관리한다고 했더니 다 맡기더라고. 딸을 믿고 맡긴 거였습니다. 남편이 잘 관리해주겠거니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오빠 정말 똑똑하다. 완벽한 계획이네. 유진이 칭찬했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도 변호사 비용은 들겠네요? 그것도 준비했어. 수연이 모르게 돈 좀 빼놨거든. 나중에 변호사 선임할 때 쓸 거야. 치밀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계획해온 게 분명했어요. 하나하나 준비해온 거였죠. 오빠 너무 멋있어. 나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릴게. 유진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꼭 자유의 몸이 될게. 자유의 몸이라니요. 우리 딸과의 결혼이 감옥이었다는 말인가요? 다리가 완전히 저려왔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쯤 지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이혼 계획, 재산 분할, 위자료 회피 방법까지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계속 녹음 중이었어요.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기만 바랐죠. 그럼 나 회사 가볼게. 점심시간 거의 끝나간다. 유진이 소파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 나도 곧 가야 돼.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들렸죠. 유진이 나간 거예요. 이제 준호도 나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그런데 준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커튼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칫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으로 전화 거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형, 나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이혼건으로 상담 좀.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혼 상담을 받으려는 것 같았어요. 응, 변호사 소개 좀 해줘. 이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있지?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착착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후년쯤 진행할 건데 미리 상담받아두고 싶어서. 응, 그래. 전화 통화가 계속됐습니다. 제 다리는 점점 더 저려왔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쓰러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절대 쓰러질 수 없었어요. 재산 분할 최소화하는 방법 있다며? 그것 좀 알려줘. 응응. 준호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으로 종이에 쓰는 소리였죠. 위자료 안 주는 방법도 있어? 오히려 받을 수도 있다고? 와, 대박. 준호의 목소리가 신이 났습니다. 우리 딸한테서 돈을 뜯어낼 생각에 기뻐하는 거였어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죠. 그럼 저녁 6시에 만나자. 응, 고마워. 형?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가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습니다. 뭘 하는 걸까요? 서랍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를 뒤지는 것 같았어요. 어디 뒀더라? 준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걸까요? 한참 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복사해둬야겠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딸의 서류를 보는 것 같았죠. 제 발이 완전히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었거든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벽에 기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소리가 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죠.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갔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는 계속 집 안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가는 걸까요?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렸죠. 그러고도 나가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목도 너무 말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어요. 아, 시간 봐야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시계 보는 소리가 났어요. 벌써 3시 반이네. 회사 가야겠다. 드디어 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현관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신발 신는 소리, 열쇠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데.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회사에서 숙식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는구나 싶었어요. 아, 가스밸브 잠갔나? 준호가 다시 부엌으로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가스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현관으로 오는 발소리가 났죠. 됐어.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어요. 밖에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히 나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들어올까봐 무서웠거든요. 5분쯤 기다렸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바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이 등에 찰싹 달라붙었죠. 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숨도 못 쉬었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40분이 넘게 녹음됐더군요.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어요. 다시 재생해봤습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 딸이 저런 사람과 인연을 살았다니. 믿고 사랑했는데 배신당한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감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따끔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거실 소파로 기어갔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계속 주물렀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4시가 조금 넘었더군요. 2시간 넘게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잘 저장되어 있었어요.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딸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당장 올라오라고 해야 했죠.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의 세계가 무너질 거예요. 믿었던 남편이 2년 동안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래도 알려줘야 했습니다. 지금 알리지 않으면 딸은 계속 속고 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즐겁게 워크숍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수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죠. 수연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당장 서울로 올라와야 돼. 엄마, 무슨 소리야? 워크숍은 내일까지인데. 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연했죠. 갑자기 올라오라니 이상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올라와. 엄마가 설명할게. 빨리. 제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딸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공항 가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소파에 앉아 딸을 기다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1시간이었죠.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3시간쯤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만 계속 쳐다봤어요. 6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많이 놀랐어.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연아, 엄마가 오늘 여기서 뭘 봤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뭘 봤는데? 준호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집에. 그 말을 하는 순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준호 오빠는 회사에 있는데.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오후 2시쯤이었어. 엄마가 내 방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 딸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엄마가 커튼 뒤에 숨었지. 커튼 뒤에? 응. 그리고 모든 걸 녹음했어.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딸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1시간 40분짜리 파일이었죠. 이게 뭔데? 들어봐. 직접 들어보면 알 거야. 휴대폰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유진아.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혼 계획, 위자료 회피, 재산 빼돌리기. 모든 대화가 그대로 들렸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10분쯤 듣더니 딸이 재생을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떨어뜨렸죠. 엄마, 거짓말이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이게 진짜 준호 오빠 목소리 맞아? 이게 진짜야?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진짜야, 수연아. 엄마가 직접 들었어. 눈으로 봤고. 제 말에 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준호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우리 사랑했는데. 2년 동안.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녹음 파일 다 들어봐. 끝까지.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남은 부분을 계속 들었습니다. 결혼자금 빼돌린 이야기, 거짓 증인 만드는 이야기까지. 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연아. 제가 딸을 안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 딸이 흐느꼈습니다. 제 옷깃을 붙잡고 울었죠. 왜 몰랐을까? 2년 동안 어떻게 몰랐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나쁜 놈이 계획적으로 속인 거야. 제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딸은 계속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나 어떡해? 딸이 물었습니다. 막막하다는 표정이었죠. 이혼해야지. 당연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엄마, 준호 오빤 증거도 다 모아뒀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한테 이 녹음 파일이 있잖아. 이게 최고의 증거야. 딸이 휴대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맞아. 이 녹음 파일. 내일 당장 변호사한테 가자. 상담받고 이혼 소송 준비하는 거야. 제 말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엄마, 준호 오빠한테는 어떻게 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잖아. 딸이 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돼.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야. 할 수 있을까? 딸이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했어요. 배신한 남편을 보면서 평범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죠.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애야. 제가 딸을 격려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닦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녹음 파일을 변호사한테 들려줬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들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이혼 사유가 명백하니까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일주일 후 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냈어요. 준호한테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집에 배달됐죠.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 소송이라니? 준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거였죠. 나 이혼하고 싶어. 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 많지.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뭐가 문제인데? 말해봐.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잖아. 대화로 안 돼. 법원에서 보자.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잘했어, 수연아. 제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딸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나 떨려 죽겠어.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날 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딸은 친정에 와 있었어요. 준호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전화도 수십 통 왔죠. 하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준호는 며칠 동안 계속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무시했어요. 결국 준호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가 시작됐죠. 딸은 매일 불안해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엄마,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딸이 자주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당연하지. 우리한테 결정적인 증거가 있잖아.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준호의 모든 계획이 담긴 증거였죠. 그 증거가 우리 딸을 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꼭 그래야 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어봤죠. 딸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엄마, 나 너무 떨려. 딸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제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정법원 건물이 참 크더군요. 변호사 선생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리합니다. 변호사님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벌써 와 있었어요. 준호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일어섰어요. 피고는 원고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USB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이 들어 있었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피고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의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연하지, 유진아.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이혼 계획, 위자료 회피 방법, 재산 은닉까지. 수연이 통장 관리 엉망인 거 다 기록해뒀어. 수연이 친구들한테 카톡도 조작해서 보낼 거야.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녹음을 듣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죠. 아내분 부모님이 결혼할 때 준 돈 있잖아. 그것도 4명의 통장에 넣어뒀어. 그 부분이 나오자 판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 녹음은.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녹음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피고, 이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가 맞습니까? 판사님이 준호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준호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맞습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그럼 이 대화 내용도 사실입니까? 재판장님, 그건. 준호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예.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 없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뿐만 아니라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위자료를 조작하려던 계획까지 녹음되어 있어 피고의 유책성이 명백합니다. 판사님의 말씀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딸이 이긴 거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합니다. 딸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얼굴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엄마, 우리 이겼어.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래, 이겼어. 수연아. 저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 여사님 덕분입니다. 변호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한 달 후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항소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심에서도 우리가 이겼어요. 피고의 유책성이 명백하므로 원심을 유지합니다. 판사님이 선고하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다. 더 이상 항소할 수도 없었죠.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대요. 유진과의 사내 불륜이 알려졌거든요. 회사 규정 위반이었죠. 결국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대요. 유진은 다른 지사로 발령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끝났다더군요. 딸이 말해줬어요. 엄마, 준호 오빠가 유진 씨한테도 버림받았대. 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자업자득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도 2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니까 허무하다. 딸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는 아직 젊잖아. 제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 기댔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딸의 미래가 다시 밝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꼭 그럴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남양주 집으로 내려왔어요. 엄마, 나 여기서 좀 지내도 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럼 우리 집이 내 집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동구 집은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처분했죠. 딸은 짐을 최소한으로만 챙겨왔습니다. 준호와의 추억은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었죠. 수연아, 밥 먹어야지. 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 딸이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딸이 울먹였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제가 딸을 안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착해서 당한 거야. 그 나쁜 놈한테.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매일 아침 딸에게 밥을 챙겨줬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었어요. 엄마, 맛있다. 딸이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었죠. 더 먹어. 살 빠졌잖아. 제가 딸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딸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 후에는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었죠. 엄마, 그때 택배 받으러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딸이 물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럼 넌 평생 속고 살았겠지.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있어서. 우리는 매일 공원을 걸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어요. 한 달쯤 지나자 딸이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요가 배우러 갈까봐. 딸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죠. 그래, 가봐. 운동하면 기분도 좋아질 거야. 딸은 동네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다녔어요. 엄마, 요가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딸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많았죠. 수연아,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친구들이 딸을 걱정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 덕분에. 딸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나 남양주에서 새로 시작할까봐. 남양주에서? 응. 서울은? 아직 무섭더라. 준호 오빠 마주칠까봐.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 여기서 지내. 엄마 옆에 있으면 되지. 제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딸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엄마.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당연하지. 딸은 남양주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면접도 보러 다녔어요. 한 달 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딸이 중소기업에 합격했던 거예요. 엄마, 붙었어. 딸이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딸을 꼭 안았어요. 축하해, 수연아. 연봉은 좀 줄었지만 괜찮아. 마음이 편한 게 최고야. 딸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딸은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갔죠. 엄마, 다녀올게. 딸이 밝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녁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의 하루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일 잘한다고. 딸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딸 원래 일 잘하잖아. 회사 분위기도 좋아. 사람들도 다 착해.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했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딸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엄마, 나 도자기 공예 배우러 갈 거야. 도자기? 응. 흙으로 뭔가 만드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딸은 동네 공방에 등록했습니다. 주말마다 다녔죠.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딸이 작은 컵을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예뻤어요. 우와, 우리 딸 재능 있네. 제가 칭찬했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아직 서툴러. 그래도 만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져. 딸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과 함께 남양주 물의 정원을 산책했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진짜야. 딸이 연못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딸을 쳐다봤어요. 정말? 응. 처음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정말 회복된 것 같았어요. 그래, 너 강한 애야. 엄마 딸이니까. 제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이 제게 기댔어요. 엄마, 그때 커튼 뒤에 숨어서 녹음한 거 진짜 대단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나였으면 바로 뛰쳐나갔을 거야. 다리 풀려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우리는 같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 미래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지. 제 말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없었으면 나 정말 인생 망했을 거야.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엄마, 나 원룸 하나 얻을까 봐. 원룸? 응. 이제 독립하고 싶어. 물론 엄마 가까운 데로.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독립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제가 딸을 응원했습니다. 정말 좋은 변화였어요. 재판 승소로 받은 돈으로 딸은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여기 딱 좋네. 엄마 보러 자주 올 수 있겠다. 딸이 새 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주 놀러와.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엄마, 나 새로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딸이 말했습니다. 결심이 느껴졌어요.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딸의 새 보금자리를 꾸몄죠. 엄마, 고마워. 정말로. 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인생 망했을 거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엄마, 이번 생은 나 혼자 잘 살 거야.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웃었어요. 결혼은 이제 안 할래.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도 환하게 웃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날이었죠. 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행복만 남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수연아, 행복해야 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행복을 빌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커튼 뒤에 숨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딸을 구했으니까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어요.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 딸은 강한 아이니까요. 꼭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